후손되기 전 또는 그녀가 저주받던 날. 그 카메라는 바로 그 숲의 공간을 아주 서서히 움직이면서 보여주고,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죠. 그 핸델의 세르세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원래는 아리아곡입니다. 옴프라 마이프라는 그 아리아곡을 연주로 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가 흔히 그 벅스뮤직에서 라르고 치면 나오는 그 아주 느린 그 핸델의 음악이 나오면서 영화는 그 오프닝에서 아버지가 그 나무를 베면서 그 녹즙이 나오는 그 장면에서 끝이 나는데요. 사실은 오프닝이 저는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께 첫 번째 질문은 음악을 선택하게 된 과정 혹은 오프닝을 구성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음악은 사실 음악 감독님이 만들어 온 곡이 있었는데 오프닝에 뭔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붙여놓고도.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곡을 우연히 들었는데 옛날에 들었던 곡이었던 거죠. 근데 딱 연상을 하니까 붙이니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서 편지실에 붙였습니다. 근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음악 감독님한테 이걸로 가자 그래서 녹음을 하게 됐고요. 오프닝 시퀀스는 어쨌든 그 시나리오하고 조금은 다르게 시나리오에도 어떤 환상 장면이 있는데 굉장히 엄청난 그 CG가 들어가야 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어울릴 만한 오프닝이 초보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들어가 버리고 어쨌든 실현이 불가능한 저희 예산에서는. 그래서 그 앞에 어쨌든 앞쪽에 그 실제 거기서 촬영할 때 이 콘티 때도 오프닝을 이런 식으로 가려고 했었고요. 촬영 장소에서 그 찍어서 뭔가 그 원시 상태의 그런 느낌? 숲이 태초에 숲이라는 것이 이 맑은 물과 그 물이 그렇게 맑지는 않았습니다. 거기가 늪이잖아요 원래. 네, 늪이어가지고 사실 지능물이 있어서 스태프들한테 절대 걸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누군가 걸어가 버리면 흙탕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하더라도 물이 없는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게 했습니다. 그걸 찍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재현의 그 쩔뚝거리는 그 모습 실루엣으로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그 실루엣 장면과 그 나무가 이렇게 탁 도끼로 쳐지는 그 장면과 그런 그 과학도로 그 차가운 시멘트 회색빛의 그 복도를 걸어가는 거를 그 소설가의 타자와 함께 이렇게 가고 싶었습니다. 이 영화는 음악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굉장히 적절하게 반복이 되면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킬 때 되게 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 오프닝의 그 옴프라 마이프가 엔딩에 한 번 더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그리고 왈츠 그 춤을 추는 그 판타지 신인의 그 쇼팽의 왈츠도 나중에 그녀를 지훈이가 떠나보낼 때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그런 식으로 감정을 계속적으로 반복시켜주면서 효과적으로 쓰여졌었고, 그리고 그 원곡과 다르게 속도나 이런 리듬이 그 영화에 맞춰져서 다시 연주된 것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그 되게 효과적인 음악을 사용했다는 생각, 무엇보다 돈이 들지 않는 음악, 저작권이 이제는 없는 음악들 되게 효과적으로 잘 사용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그래요. 저희 산 영화는. 근데 첨가하자면은 나중에 알고 보니 노래 가사도 우연히도 알고 보니까 그 플라토나 나무 아래서 쉬어가는 나그네에 관한 그런 가사더라고요. 맞아요. 좀 재밌었습니다. 그 오므라 마이프는 뭐냐면 나무를 찬양하는 그 오페라가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인 세르세, 우리나라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스가 세르세인데 그가 이렇게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플라토나스 나무여, 네 그늘은 예전과 다르게 되게 나를 포근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뭐 이러고서 그 다음에 바로 폐악제를 막 하는 뭐 그런 오페라인데요. 이 영화도 그렇죠 사실은.
감독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기존의 영화, 뭐 마돈나라든가 또는 명왕성도 그렇고요. 사실 그때의 주인공들 역시도 그 순수한 아이가 상처를 받고 완전히 그 속주하는 그런 느낌의 얘기들인데 굉장히 큰 차이는 뭐냐면 그 전의 주인공들은 애초에 그 상처가 구조에 기반하거나 사회에 기반한 거라면 이번 영화의 주인공은 애초에 수별 굉장히 동화적이고 우화적인 상처 같거든요. 이를테면 그것이 장애라고 얘기하기에 감독은 굉장히 동화적인 저주를 끌어오면서 주인공을 만들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재현이를 구성하게 된 어떤 그 싹은 뭐였을까가 되게 궁금해요. 뭐 동화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신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설화들이 있잖아요. 뭐 그 시조 뭐가 뭐 아래서 태어났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무는 마을에 가면 왜 고목나무들 앞에서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설화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쓰고 싶었고, 사실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작 마돈나나 명왕성 어떤 구조가 가해자였다면은 이번에는 어떤 그 인간이 인간을 서로 좀 가해하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현도 사실은 어떤 타인에 의해서, 물론 시스템이 뒤에는 있겠지만은 사실 정교수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기와 비슷한 처지인 지훈, 루저 소설가라고 할 수 있는 지훈한테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 좀 다른 것 같고, 장애는 그 제가 나무가 하나로 한 다리로 서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갖고 우리가 뭐 차별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은 사실 우리가 많이 차별하잖아요. 꼭 장애가 아니어도 이런 것들을 좀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현을 통해서. 근데 사실 나무는 한 다리로 서 있다는 거니 밑에 뿌리 여러 다리 보이게. 여러 다리라고 우리가 이상하게 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불규칙한 여러 다리. 네. 뭘까요? 재현이란 캐릭터를 선택하게 된, 사실은 되게 그 우화적인 것도 있고 되게 그 은유적인 것도 있고 그 명백하게 어떤 성격이라고 하기엔 되게 그 복잡한 캐릭터인데 선뜻 이 역할을 하겠어라고 결심한, 그러니까 나 이런 건 되게 하고 싶어? 라고 했던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아서 어떻게든 좀 억지로 생각해내서 답변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전히 재현이가 도대체 뭐가 좋았을까라고, 왜 선택을 하게 됐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순간 그냥 너무 좋았어요. 뭔가 생각이고 이렇게 뭔가 판단하고 이렇다기보다 읽는 내내 읽고 나서 시나리오를 딱 덮었을 때 그냥 이건 너무 좋다, 이건 내가 해야겠다,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먼저 감각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재현 역할을 딴 배우가 했을 거라는 게 상상이 좀 안 가요. 그러니까 문근영이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정말 감독이 복 받은 거죠. 딱히 그렇게 훌륭하게 잘 살 것 같지도 않은데 그 복을 받아요, 사람은. 잘 살게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던 장면이 정 교수가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얻으러 왔을 때 재현이가 정 교수를 바라보고 정 교수가 재현이를 바라볼 때 재현이 표정이 약간 철망으로 이렇게 엮여지면서 그 표정이 연기가, 그러니까 전 제일 묻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떤 감정, 그러니까 문근영 배우가 어떤 감정의 연기를 했을 때 그런 표정이 나오나,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도 있지만 자조적인 느낌도 있고,
그 분노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분노와 슬픔은 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표정이 계속 오고 가면서 막 사실은 그 전까지 이런 얘기구나라고 보다가 그 순간 저는 막 재현을 다 알았다고 착각을 해버릴 정도로 그 장면이 되게 어떤 점 같은,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점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장면 연기할 때 어떤 감정이면 그런 얼굴이 나와요?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생각했어요. 네. 그죠? 네, 원망스럽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뭔가 이제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왔었을 때 혹시라도 나를 찾으러 온 건가 하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다시 얘기를 해보니까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원세포 때문에 왔다는 걸 들었을 때 더 뭔가 확인이 됐을 것 같고, 그냥 대사 하나하나 순간순간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다 상상해보고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감독은 어때요? 배우가 사실 자기가 쓴 거보다 잘했잖아요. 자기가 쓴 거보다 잘해버렸잖아요. 나도 좀 겪은 게 있어서 아는데 불감정을. 네. 되게 좋았던 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첫 테이크 갔을 때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잠깐 와보라고 화면을 보여줘요. 녹화를 하잖아요. 보여주면서 아 여기서 좀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봤을 때 이게 들어오는 게 이렇게 탁탁 붙는다고 해야 되나? 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장면들은 테이크가 많이 가지만 사실 저희가 회차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회차를 줄여서 갈 때 굉장히 탁월한 이거 농담이고요. 굉장히 소통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리고 제가 클로즈업을 많이 안 쓰는데 클로즈업 되고 싶은 배우.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줌 안 쓰는데 막 줌 이렇게 막 편집해서 이거 한번 줌 해볼까요? 뭐 이렇게 만드는 그런 얼굴이 있어요. 예, 이 얘기 들으면 태훈 씨가 굉장히 설레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 배우들마다 그 느낌이 다른데, 자 이렇게면 그냥 제 생각은 그 김태훈 배우가 뭔가 미디움 샷 정도에서 되게 그 뭔가 그 감정이 확 뿜어 나오는 배우라면, 문근영 배우는 가까이 들어가면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올 것만 같아서 되게 이렇게 좀 긴장하게 만드는 얼굴이어서, 근데 그 어떤 리듬이나 감정을 감독이 칭찬하려고 칭찬. 아니야. 칭찬. 제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려고 이걸 제가, 여러분 이 주기는요 제가 하겠다고 먼저 자원한 주. 술 먹고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두 분 모두에게 각각 여쭤보고 싶은 거, 사실은 뭐 제작 환경도 그렇게 독립예술영화라는 것이 그렇듯 쉽지 않고, 그리고 사실은 그 숲이라는 공간이 감정 잡기도 어렵고 촬영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씬, 가장 이건 망했다 라고 잠시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님 먼저. 엔딩 그 마지막에 그 헤어질 때 그 배우 그 지훈과 그 다음에 재현이 숲에서 헤어질 때가, 거기 원래 숲이 한 5시면 해가 떨어져요. 근데 4시 반에 떨어진대요, 촬영 감독님이. 4시 반까지 다 찍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감정들이 보여져야 되는 건데, 그거 찍을 때
아침부터 저희가 새벽부터 나와서 그 씬을 마무리를 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버릴 것 같아요. 미치는 해를 붙잡고 싶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찍었어요. 찍고 근데 찍는 순간 정말 해가 떨어질 때 막 거의 날아다니면서 찍었거든요. 근데 근영 씨 쪽을 먼저 찍었죠. 먼저 찍었고 그리고 나서 모니터를 보는데 제가 모니터 보고 처음 울었어요. 네. 그 연기 보여줄 때 그 마지막에 왜 그 뒤로 이렇게 뒷걸음쳐서 가는 그 표정에 제가 울었어요. 저도 모니터를 보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나와서 주책이네요. 지영아 모니터. 죄송해요. 너무 감동적인 분위기를 제가 썩 좋아하지 않아서요.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오케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도 이게 과연 엔딩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래서 저희가 숲을 먼저 찍었거든요. 영화에서. 후반부를 먼저 찍었어요. 그리고 전반부는 나중에 숲 장면 다 끝나고 있는데 올라가자마자 편집실에서 그 장면부터 붙였어요. 왜냐면은 안 붙으면 다시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촬영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네, 사실 뭐냐면 다 철수를 했는데 장비를 다시 전주까지 끌고 와서 찍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편집실에서 괜찮다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배우 근영 씨도 그렇고 태훈 씨도 그렇고 되게 정신없이 찍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제가 느껴지는 그 감정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장면입니다. 저는 막 힘들었던 장면이 많기도 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많이 힘들지는 않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화에는 편집돼서 안 나온 장면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장면이죠? 정 교수의 쓰러지고 울고 네. 괜찮아 딜리트한 거라 괜찮아. 나중에 이제 정 교수가 그 물에 빠져서 죽은 시체를 발견하는 대형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장면 찍을 때도 이제 선배님이 어쨌든 분장하고 그 질퍽질퍽한 진흙 있는데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거기에 마음 쓰느라고 집중을 잘 못했던 것도 있고 해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한두 번 했는데 뭔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가지고 찍고 나서 되게 좀 속상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편집이 돼가지고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이 영화에서 더미를 쓴 장면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기 달. 그러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저 예산 영화니까 더미를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 그 서태하 씨 죽어 있는 게 다 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네. 보통은 이제 더미를 씁니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더미가 되게 비싸거든요. 네.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눈 떨면 아니 마이크 써. 그래서 눈 깜빡이면은 NG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아 씨가 고생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영화를 보면서는 그냥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더미 같은 거를 못 샀겠구나. 좀 그걸 그러고 찍었겠구나. 네, 그러니까 되게 제약이 많은 온실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명백하게 영화의 미술이 딱 그 감정 안에서 움직이게 되게 잘 조율이 됐다라는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질문을 받아볼까 해요. 예. 제일 먼저 손 드신 저기 모자 쓰신 분. 아니야. 갔어. 그래. 여기는 아마추어처럼. 그래.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영화에 함께 참여하신 그 스태프분들, 특히 영상 특수효과, 또 미술팀, 소품팀, 분장팀 관련해서 그 현장에서 좀 뭐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그런 부분 좀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화에 등장하는 손글씨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손글씨요. 아, 네. 예, 어느 분 글씨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수첩에 있는 글씨라든가 아니면 벽에 낙서된 글씨라든가 뭐 이런 거를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우선 소품 관련해서 재밌는 에피소드 제가 현장에서는 약간 문제가 됐던 에피소드가 저희가 그 새 죽은 새 있잖아요. 그 새가 박제 새거든요. 박제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 숙소가 모텔이었거든요. 근데 모텔에 이제 미술팀이 그걸 놓고 가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버리셨어요. 그냥 찍어야 되는데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리셔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미술팀이 서울에 올라가서 갖고 와가지고 겨우 찍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손글씨는 많은 거를 어쨌든 배우한테 하기에는 소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미술팀이 했고 그림은 원화가 따로 있어요. 되게 우연히 제가 시나리오를 어떤 지인한테 보여줬더니 그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벽에 있는 그림을. 그래가지고 이게 우연히 좀 유리 구슬 같은데 사람이 나무 같은데 누워있는데 사실 그 원화를 보면 그냥 실루엣인데 모두 뭔가 표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천만한 그림인데 그래서 미술 감독님한테 주고 이거를 벽화에 좀 그려달라 그래서 미술팀이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문근영 배우가 재현이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17년 전에 그 죽으면 나무가 될 거라는 말을 기억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게 무의식적이 남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게 하면 뭐 그걸 소원이나 약속을 뭔가 이룬 작품 같이 느껴져요. 감독님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문근영 배우를 바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거 몰랐고요. 직접 대답을 들어보세요. 사실 전 그거 저도 그러니까 대본을 보면서도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처음 읽었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또 예전에 근데 나무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더라고요. 누가. 그래서 내가 언제? 그랬더니 언제 그랬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하고 이제 대본을 다시 보는데 그때서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거 보시면서 감정이 깨질까봐 보시는 분들이. 네. 네. 이쪽 맨 끝에. 마지막쯤에 이미 늦었어 하는데 이제 도훈 배우님 얼굴이 딱 잡히는데 카메라가 되게 밀리더라고요. 그게 뭐 나무가 흔들리는 걸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아니면 뭐 신경에 그걸 표현하려고 하셨는지 아무 의미 없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엔딩 장면은 촬영 감독님하고 핸들드로 찍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이 뭔가 이 숲에서 그녀가 사라질 때 그리고 또 그 숲이 사실은 굉장히 뭔가 그 숲의 느낌 자체가 그 픽스로 이렇게 고정된 카메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어울리지도 않았고 엔딩 자체를 콘티를 짤 때부터 엔딩 부분은 그러니까 핸들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이 영화가 좋아서 오늘로 7번째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인사해. 처음에는 이 내용에 약간 집중하다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 문근영 배우님 눈빛에 계속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객으로서는 그런데 혹시 직접 재현을 연기하신 문근영 배우님도 혹시 눈빛 연기에 많이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딱히 어떤 눈빛 연기를 이렇게 해야지 하고 했던 거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좀 대사가 많이 없기도 하고 사실 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현장에서 찍으면서 많이 없애고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내가 갖는 감정은 표현을 또 해야 하지만 또 이게 말로 표현하는 게 사실 가장 쉬운데 이 말이 없어지는 순간 내가 이제 너무 다른데 과하게 표현을 하려고 할까봐 오히려 좀 그런 거를 더 염두하면서 촬영했던 것 같아요. 네, 저기 두 손 드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이 류정원이 굉장히 되게 많은 일이 있고 뭐 화려한 게 아니라 화려한 무슨 다른 영화들과 달리 감정이 많고 인간과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가장 배우가 가장 공감이 됐던 그 씬, 공감이 됐던 그 부분, 그게 어느 부분인가 좀 궁금합니다. 공감이 됐다기보단 그냥 처음 읽었을 때부터 너무너무 좋았고 그래서 잘 표현하고 싶었던 장면이 있다면 그게 두 가지인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잘하고 싶었던 장면은 마지막 엔딩 장면. 재현이가 어쨌든 모든 상황을 다 보고 확인하고 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숲으로 가게 되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현이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과의 마지막의 장면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현이의 캐릭터가 되게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좋았던 만큼 더 잘 표현하고 싶었고 더 좋게 하고 싶었어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감독이랑 원근이한테 질문인데요. 먼저 감독님께는 마지막에 지훈이 소설 다시 쓰겠다고 하잖아요. 소설 다시 썼는지, 그리고 그 마지막에 지훈의 나레이션 혹시 그 소설의 일부인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근영 배우님께는 그 숲에서 촬영이 먼저 되고 나중에 그 대학이나 도시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이제 결말을 다 연기를 하시고 나서 결말 부분 연기를 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연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점에서 좀 혹시 감정 때문에 더 결말 안 상태니까 감정 때문에 좀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소설은 네, 다시 쓴 겁니다. 네, 원래 초고에는 그 어떤 게 있었냐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이 그냥 무슨 책을 보고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책을 이렇게 뭔가 일기 같은 데다가 쓰는 거예요. 근데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없애고 지금처럼 그냥 마지막 나레이션이 새로 쓰는 그 소설의 어떤 그 뭐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작품 하면 항상 결말을 다 알고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순서가 바뀌어서 찍었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도 못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더 힘든 장면들을 앞에서 다 찍어서 이제 뒷부분 후반 촬영은 조금 그래도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다, 약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그 숲 촬영 끝나고 나서 거의 한 2-3일 정도 쉬고 이제 서울에서 촬영이 시작이 됐는데, 첫 촬영하고 나서 제가 약간 조금 그 재현이 전 감정이 많이 남아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전 그 모든 감정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였던 건지 그 도시 촬영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촬영이 좀 며칠 지연이 됐던 것 같아요. 원래 영화는 대부분 순서대로 찍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없고 그야말로 그 스케줄표에 의해서 섭외된 장소의 컨디션 또는 뭐 날씨 또는 뭐 그 세트 분량대로 다 빼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영화에서 어려운 부분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중요한 영화의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 찍혀졌을 때 그 뒤에 앞뒤를 찍을 때가 어떻게 그게 이제 이미 그때부터 시나리오는 의미가 없거든요. 텍스트가 되는 게 그때부터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 찍어놓은 그때부터가 그 텍스트가 되기 때문에 모든 조절을 다시 해야 되는 점은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오히려 그때 감독이 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결국은 감독이 그것을 연결시켜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저도 아 숲부터 먼저 찍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영화를 보는데 전혀 뭐 설마 저희 산 영화대 막 오프닝 찍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조율이 잘 돼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는 질문하셔도 선물은 없습니다만 그거와 무관하게 질문은 계속 받겠습니다. 네, 또 가운데에 지금 카메라 여기. 네, 질문 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문근영 씨 무척 아름다우시네요. 네. 저는 오늘 4번째 영화를 봤는데 되게 저 혼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지훈이 힘들 때마다 소주랑 뭐 맥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출판사 대표랑 이제 막 힘든 장면을 보고 나서 술 막 엄청 취해가지고 소주를 마실 때 보면 한 명만 처음처럼 앞 딱 보고 있고 나머지는 참이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분명히 앞에서도 봤을 때는 다 참이슬만 마시고 있는 것 같았는데 딱 그 장면에서만 딱 한 명만 처음처럼 앞을 딱 보고 있길래 왜 그렇게 찍으셨을까 무척 궁금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질문 드립니다. 잠깐 대답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플래시는 금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저도 이제 50이 넘으면서 시신경에 무리가 많이 오기 때문에 쓸데 이유 없이 눈물도 나고 사실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플래시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합천이 참이슬이었던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랬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미술팀에서 사전에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팅을 해두고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거든요. 아마 협찬이 처음 촬영이었거나 아니면 또 그렇겠죠. 그래서 우 배우님도 질문이 있었죠. 오늘도 이쁘시다는 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시다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말이에요. 오늘도라는 말 되게 좋아요. 자, 이번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저기 안경 낀 여러분. 그리고 다음에 흰색 여성분. 예, 이렇게. 일단은 유리정원에서 이제 가장 메인 무대가 됐던 게 숲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그러니까 전주에 있는 숲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제작팀한테 어떤 숲을 찾아달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달팽이 인서트가 있었는데 유독 갑자기 그게 인상이 또 남더라고요. 달팽이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작팀한테 의뢰했다기보다는 같이 나섰어요. 연출팀하고 제작팀이. 근데 숲이 전주만 있는 게 아니라 3군데 숲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저런 느낌의 숲을 한 공간에서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메인 숲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고목나무가 서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포에서 찍고 싶었는데 오포에서 허락을 안 해주고 근데 이제는 저희 제작실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쪽 오포 쪽 관리하는 분이 비슷한 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인근에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든데 주민들이 유명해지는 걸 반대해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하기 힘든데 경남 쪽에 그 우포 근처에 거기를 소개해줘서 저희 이제는 그 연출부 제작부가 겨울에 갔어요. 그래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너무 좋아서 초봄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거기가 너무 좋아서 하게 됐고, 근데 여건이 좋지는 않았어요. 아까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거의 늪지대예요. 비가 오면 그냥 잠겨버려서 못하는 곳이어서 거기를 메인으로 가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다른 두 군데를 더 찾았습니다. 그래서 조 감독이 알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거기 갔는데 기괴한 나무들이 실제 있었고 엔딩에 나온 그 뿌리가 특이한 그런 공간이어서 세 군데를 마치 한 공간인 것처럼 연결해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럼 온실은 어디에 있죠? 온실은 전주의 그 학술림인데요. 대학에서 학술림. 근데 그 나무가 진짜 그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가지고 기괴한 느낌들이 생겼어요. 이 얼굴이 진짜 그런 게 있고 거기가 그나마 평지여서 세트를 지을 수가 있어서 근데 나무를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무 기둥을 그냥 집처럼 그냥 박아가지고 그 위에 거기에다가 그냥 만들어서 오히려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건망증이 심한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달팽이는 제가 옛날에 설거지 하다가 설거지통에 요만한 달팽이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꼬물거리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얘가 어디 하수구에서 왔나 상추에서 왔나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이 나서 그 조그만 달팽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설거지통에 우리가 왜냐면 도시에서는 그런 달팽이 구기가 쉽지 않잖아요. 매일 청소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보기 힘들죠. 네. 제가 좀 지저분해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게 되게 좋은 제가 느낀 거는 지훈이 어쨌든 그 공간이 재현이가 살던 공간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뭔가 자기의 죄책감. 그러면서 지훈이 그 달팽이를 직접 안 보더라도 그냥 관객들이 보길 바랐어요. 달팽이는 어쨌든 자연에서 온 거잖아요. 그 도시 안에 설거지통에 있는 그게 뭔가 느낌을 주지 않을까 해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대세에 큰 지장이 없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아닌 사람은 넘어가도 되겠다 싶어서 그 장면을 찍었습니다. 네, 아까 여기 저기. 네, 너무 잘 봤습니다. 저도 감독님하고 배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감독님께는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어떤 장면을 가장 좀 욕심내서 잘 찍고 싶었는지와 그다음에 영화가 다 촬영되고 난 이후에 영화를 그 중에서 생각보다 뭐 더 잘 나왔다든지 그랬던 부분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제 배우님께는 이게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현실감이 조금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캐릭터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도시씬을 찍을 때도 감정이입 때문에 조금 힘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영화가 얼마 동안 촬영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실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서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고비별로 특히 재현이라는 인물이 뭔가 나중에 약간 미쳐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사실 관객들이 잘못하면 저 미친년 이러면서 그냥 멀어져 버리면 끝인 것 같아요. 저 미친년 돈년 잃어버리면 그게 제일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아하게 말해요. 죄송합니다. 예. 아예 저는 예. 여러분한테 얘기한 그냥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창고에서 뭔가 지훈과 이렇게 붙었을 때 그 감정이 표출될 때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게 어쨌든 그 두 배우들의 열연으로 어쨌든 만족스럽게 나온 게 좋았고요. 그리고 엔딩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외로 여기서 연기를 잘해준 분이 한 분이 있어요. 새였습니다. 새. 네. 새가 저희가 한 20마리 정도를 준비했거든요. 20마리를 준비했는데 CG가 아니고
그 살아나서 예. 그랬는데 그 새가 사실 그 동선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몇 번은 실패했어요. 원하는 대로 안 가더라고요, 이 녀석이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랬는데 이제는 두 번째 그 약간 쓰레기통 철제로 된 데 거기 앉을 때 다행히 비슷한 곳에 앉아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연결해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마리가 모자라서 엔딩에 그 지훈이 밖에서 바라보는 그 넓은 장면 한 번 더 찍고 싶었는데 새가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찍을 수 없었는데 굉장히 의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숲 갔다가 도시 왔었을 때 조금 힘들었던 이유가 그냥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도시를 떠났고 정리를 했고 그래서 숲을 갔고 근데 그 숲에서조차도 이 숲조차도 더 이상 나의 뭔가 공간이지 못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재현이는 이제 숲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사실은 순차적으로 항상 촬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도시 와서 첫 촬영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괜히 화도 나고 막 심장도 계속 빨리 뛰고 좀 몸 상태도 되게 예민해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때는 사실 왜 그랬는지 잘 몰랐는데 좀 며칠 쉬고 다시 회복한 다음에 서울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뭔가 이 숲 안에서의 재현의 감정을 문근영이라는 사람이 다 표현하거나 다 포출하거나 뭔가 다 해소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며칠 조금 힘들었다가 다시 또 잘 수습하고 또 마음 다시 정리하고 다시 도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그 기시간 동안 생활하는데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 촬영차가 전체가 몇 회차 촬영하시나요? 마이크. 네, 36회차입니다. 이건 36회차는 2달 반. 2달. 네. 네, 2달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동일한 영화를 찍었다는 거. 네. 질문을 또 받아볼게요. 맨 뒤에 계시는 여성분. 그 용기 내서 손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저도 두 분께 모두 여쭤보고 싶은데 그 변영주 감독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유리정원의 저 재현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배우 문근영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이렇게 집중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역할 하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이거 찍겠다고 생각하셨을 때 이 문근영이라는 배우를 염두에 두셨는지 그 정도로 잘 어울렸어가지고 그런 캐스팅 비화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재현이를 최대한 열심히 이해하고 내가 이해한 것 그대로 남들도 재현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감독님하고도 계속 가장 많이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 저는 근영 씨에 대한 관심은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TV를 거의 안 보는데 신데렐라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딱 봤는데 누구지? 이러면서 봤더니 근영 씨더라고요. 그래갖고 뭔가 저런 얼굴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그 어린 모습이 아니고 뭔가 되게 성숙한 여인의 어떤 그런 느낌? 그게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는 원래 시나리오 쓸 때 배우를 염두에 두고 쓰는 경우가 별로 없고 우선 만나서 보면서 이렇게 그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 시나리오를 전달을 했어요. 전달을 하고 만났는데 굉장히 한 30분 지났나요? 근데 뭔가 그 배우 그 글 속에 있는 사람이 나와 있는 느낌? 그런 게 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굉장히 신기했고, 지금도 영화를 보고 엔딩 장면이라 보면은 근영 씨가 아니었으면 어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정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보통 시나리오 쓸 때 배우를 누구를 특정하고 쓸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그 배우가 안 될 확률이 훨씬 크고, 신성 감독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캐스팅은 대부분 실패한 게 한 95%니까 이제까지 영화 인생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건 되게 위험한, 그리고 우리 둘뿐만이 아니고 제가 이제까지 주위에서 시나리오를 쓸 때 애초에 배우를 설정해놓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김태용? 그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절할 리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어울렸다는 거죠. 감독이 흡사 문근영을 생각하며 썼다고 해도 믿을 것만 같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다른 배우는 상상이 되지 않는, 왜냐하면 이 재현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성장하지 못한 사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양자적인 모습이 다 비춰져야 되는데, 그 양쪽의 모습들이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이긴 쉽지가 않은데 그게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느낌으로 다가와서 정말 그 감독이 복받은 캐스팅, 그리고 근영님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김태훈이라는 배우도 사실 굉장히 적절한, 사실 캐릭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굉장히 적절하게 굉장히 훌륭한 배우를 다시 한번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기도 하고, 하다못해 박지수라는 배우도 신인이지만 굉장히 해야 될 부분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는, 개인적으로 신음소리는 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의도적이긴 하지만 좀 보면서 왜 이렇게 과하지?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어요. 네. 그게 아마 재현이의 귀에 들리는 되게 주관적인 사운드처럼 묘사하고 싶었겠지만 좀 과했어요. 당황했다고. 네. 자, 이번엔 맨 뒤에 이쪽 맨 뒤에. 네, 영화 재밌었고요. 문근영 씨랑 정말 잘 어울리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포스터도 그렇고 그 카피도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다, 이것도 포스터랑도 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대사가 한 2번 나온 것 같은데, 특별히 저는 순수한 건 오염되기 쉽다는 게 영화에서 잘 안 보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도인지 잘 궁금하고요. 문근영 씨 연기가 제가 보니까 숲에서의 연기하고 숲 밖에서의 연기하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건조한 연기를 밖에서 하고 숲에 딱 들어오니까 본연의 배우의 모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만난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공간적에서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은 의도를 하신 건지. 그러니까 숲에서 지훈이 있다 보니까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때부터 뭔가 배우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교수랑 했던 거는 어쩐지 좀 건조하고 약간 아마추어 같은 느낌도 좀 나고 그랬었는데, 그게 공간이 주는 어떤 감정이었던 건지 아니면 감독의 디렉션이었던 건지,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전반부 도시는 굉장히 무기력한 재현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반응하지 않는 재현. 근데 숲으로 들어오면서는
그 범주에서 크게 많이 벗어나는 건 아니죠. 좀 적극적이거든요. 자기 표현도 명백하고 자기가 치고 있는 방어벽도 명백하게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인 건지,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의 그 느낌이 감정상이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그건 되게 의도적인 거죠. 우선은 그 그러니까 공간부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머리도 되게 숏컷이었다가 숲에서는 단발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만큼 길었을 만큼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는 분명히 재현이도 그 도시에서 숲으로 오게 된 계기나 이유들도 있었고, 그게 어떤 상처와 아픔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 그리고 그거를 나름 그 공간을 다시 다독이고 만들고 채우면서 뭔가 나름 그걸 어떻게 해소도 하고 뭘 하고 하다가 그 유리정원 생활이 익숙해졌었을 때부터가 숲에서의 장면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그 사이에는 또 재현이 나름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분명히 앞과 뒤, 그러니까 도시와 숲에서의 재현이의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나 혹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선 그냥 그 공간을 갔었을 때 재현이는 우선 신발이나 바지 입는 거나 옷을 입는 것들도 굉장히 편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거에서부터 이 공간이 주는 또 변화의 여지들이 또 있었어요, 대본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적인 이유도 있고 공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사이에 재현이의 감정의 변화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머리는 자른 건가요? 아니면 가발? 네. 쇼커트 머리가 가발이고요. 단발 네. 머리가 제 머리입니다. 화냈어요. 감독이 배우 머리까지 잘랐단 말이에요. 그 구현을 하자면 도시에서는 뭐 지금 얘기했지만 도시에서 뭔가 그 어떤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고 자기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이런 건데 숲에서는 제가 숲에서 혼자잖아요. 물론 후반부에는 뭐냐면 상처 입은 사람이 지훈이 처음에 갔을 때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 전에는 뭔가 친절하고 이랬는데 그 숲에 가서 문 딱딱 두들 때 딱 지훈을 딱 똑바로 쳐다보면 여기 오면 안 돼요. 딱 거기서 또 뭔가 경계심을 사람을 밀어내는 경계심을 보여주길 원했고, 그리고 제가 근영 씨한테도 얘기했는데 여기서 이제 숲에서 얼어 살아가는 생물이다 당신은 도시의 모습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도 있고 짐승이라고 얘기했나? 그런 얘기도 했어요. 막판에 그 숨어 있는 네. 거 같은 그 야생에서 건져오는 네.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때 약간 짐승처럼 보여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에필로그요. 네. 에필로그는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거죠? 그거는 제가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일부러 자막을 안 넣었습니다. 예, 배우가 되게 많이 늙어져 버리는. 네, 한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했는데 자막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했고요. 자막이면 좀 웃겼겠죠. 10년 뒤 그랬으면 되게 네, 웃겼을 갑자기 장난해? 뭐 이런 생각.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이제 2주차입니다. 유리정. 정말 몇 번씩 봐주신 관객분들 특히 감사드리는 건 아마 그만큼 이 영화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신성원 감독의 차기작도 되게 궁금하지만 이제 정말 빛이 나는 시기에 돌입한 배우가 이제 그 빛의 시작점을 되게 잘 걸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신 감독이 차기작에 관심도 없고요. 제프가 석자인데. 문근영이라는 배우가 이제 어른 문근영으로서 우리한테 되게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 사람의 이 정말 그 신비로운 그 연기를 굉장히 깊이 있다가 굉장히 가볍다가 그 모든 그런 그 순간순간에 그 정말 영험하기까지 한 그런 표정들이 한국 영화에서 이제 되게 자주 많이 보였으면 좋겠고 그 시작으로서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언제까지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지 모르겠지만 상영되는 순간까지 그 주위에 억울하잖아요. 이걸 IPTV에서 본다는 건 아직은 예, 큰 화면으로 보실 수 있도록 오늘 영화 보시고 돌아가시면서 주위에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좋은 영화 만들어주시고 좋은 연기 보여주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맛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